북풍이 잘 벼린 칼날보다 더 매섭게 노인의 뺨을 후려치는데 그 살을 파고드는 한기는 겹겹이 기워 입은 누더기 옷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표독스러웠다. 뼈마디가 툭 붉어진 손으로 옷깃을 여미려 애를 써보았으나 이미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달아오른 손가락은 제멋대로 굳어 말을 듣지 않았고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피어오르는 허연, 입김은 콧수염에 달라붙어 서리처럼 하얗게 얼어붙었다. 한양 장안에서 떵떵거리는 세도가의 수장, 이조판서 최명길 대감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꼴은 실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남들이 보았다면 미친 노인네가 객기를 부린다고 손가락질을 해댈 것이 분명한 이 기이한 행색은 오로지 그가 자처한 일이었다. 따뜻한 아랫목과 기름진 고깃국을 마다하고 제 발로 엄동설 안에 눈밭을 기어 나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짓거리라 할 만했다. 대감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비로소 자신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의 고통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덜덜 떨리는 턱을 간신히 진정시키고는 눈앞에 버티고 선 낡은 살인문을 노려보았다. 저 문 안쪽에 자신의 아들, 그 귀한 외동아들 형우가 목숨 걸고 연모한다는 여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집골은 흉가나 다름없었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내려 짐승들이 드나들 법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빌어먹을,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감은 속으로 1000번도 넘게 후회하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다. 대감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아들놈이 무릎을 꿇고 읍소하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형우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몰락한 남산골 선비의 딸 서윤이 아니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노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댔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여식들을 줄줄이 마다하고 기껏 고른다는 것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조차 잊기 힘들다는 집안의 딸이라니 대감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허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였던가. 대감은 결국 그 여인의 됨됨이나 한번 보고 결정하자 마음먹었으나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선자리 따위로 그 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 기어이 이 괴상망측한 계략을 꾸미게 된 것이었다. 만약 그 여인이 자신을 문전박대하거나 더러운 거지를 보듯 멸시한다면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뺨을 후려쳐서라도 이 혼사를 막으리라 다짐하며 대감은 집신짝이 다해진 발을 질질 끌어 대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발바닥에서 전해오는 냉기가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오자 그는 짐짓 늙고 병든 거지의 목소리를 흉내내기 위해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걔 아무도 없소? 지나가는 과객인데 목이라도 좀 축이고 갑시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처량하고 갈라져 나와 대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는데 이는 연기가 아니라 추위에 얼어붙은 성대가 제 멋대로 낸 소리였다. 바람 소리에 묻혀 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염려되어 그는 꽁꽁 언주먹으로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쿵쿵 두드렸다. 주인장, 사람 좀 살려주시오. 얼어 죽게 생겼소. 대감의 외침이 허공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 동안 그는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인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사나운 개를 풀어 쫓아내지는 않을까, 아니면 머슴을 시켜 소금을 뿌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자신이 평소 집 앞을 서성이는 거린들을 대했던 태도를 떠올려보면 몽둥이 찜질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질 무렵 드디어 안쪽에서 눈 밟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오더니 빗장이 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끼익 하는 기분 나쁜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온기 대신 오히려 더 차가운 냉기가 대감의 얼굴을 덮쳤고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서윤이었다. 대감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여인을 뜯어보았는데 그녀는 비단 옷은커녕 색이 다 바랜 무명 저고리에 남루한 치마를 입고 있었으나 그 자태만은 마치 궁궐의 비빈이라도 된 듯 꼿꼿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머리는 비녀 하나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 쪽을 지었고 추위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으나 유독 눈동자만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거짓 따위가 똑바로 쳐다보기 힘든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대감은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뒷걸음질 칠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웅크렸다. 아이고, 마님,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제발 찬밥 덩어리라도 좋으니 적선 좀 해주십시오. 그는 최대한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바닥 위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보통의 여염집 규수라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동정심의 눈시울을 붉히며 서둘러 부엌으로 뛰어갔을 터였다. 허나 서유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장사치가 물건을 감정하듯 대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대감의 얼굴에 머물렀을 때 대감은 마치 자신의 속살까지 들여다보이는 듯한 착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혐오스러워하는 기색도 그렇다고 측은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무심하고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어찌나 무겁고 길게 느껴지던지 대감은 차라리 욕설이라도 듣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지가 멀쩡해 보이십니다. 한참 만에 터져나온 그녀의 첫마디는 대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듯 청아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대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예? 아니. 늙고 병들어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늙고 병들었다 하나 눈빛에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고 굽은 허리는 짐짓 꾸며낸 듯 어색하기 그지없군요. 서유는 대감의 변명을 가차없이 잘라내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대감은 자신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녀가 코를 막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감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밥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대감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다는 듯이 예리하게 폐부를 찔러왔다. 대감은 혹시라도 자신의 변장이 들통난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으나 거울 속의 자신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기에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고, 천만에요. 이 늙은이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는 것 말고 무슨 딴 맘을 품겠습니까? 그저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지경이라. 대감은 짐짓 눈물을 짜내며 땅바닥에 주저앉을 기세로 통사정을 했다. 그러자 서윤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흥미롭다는 듯한 혹은 기가 막히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대감에게 손짓을 했다. 정 그렇다면 들어오십시오. 허나 세상에 공짜 밥은 없는 법입니다.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길을 터주었다. 대감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은 좁고 황량했으나 구석구석 쓸고 닦은 흔적이 역력하여 가난하지만 정갈한 주인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대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당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있는 통나무 장작들이었다. 서유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 장작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밥을 드시고 싶다면 저 장작을 패주십시오. 밥값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조선 팔도의 밥동량 온거지에게 도끼질을 시키는 양반집 규수가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게다가 자신은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조판서가 아니던가. 아니, 이 늙은이에게 장작을 패라니요. 이 엄동설안에 얼어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대감이 기가 막혀 항변하자 서유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꾸했다. 밥숟가락 들 힘이 있다면 도끼들 힘도 있을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 추위도 잊을 것이고 노동 후에 먹는 밥맛이야말로 꿀맛일 테니 제가 노인장을 위해 드리는 배려라 생각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하여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대감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 여인은 독한 것인가? 아니면 지독하게 원칙적인 것인가? 아들이 말한 현명하고 인자한 여인이라는 평가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물러선다면 밥은 고사하고 자신의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오기가 발동한 대감은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언제까지 부려먹나 보자. 내 정체를 알게 되는 날 그 도도한 고개를 땅에 처박게 만들어주리라. 서유는 대감이 멍하니 서 있자 헛간에서 낮지만
날이 잘 선 도끼를 꺼내어 대감의 발치에 툭 던졌다. 해가 지기 전에 저만큼은 다 패셔야 따뜻한 국밥이라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대감은 발밑에 놓인 도끼와 자신의 앙상한 손을 번갈아 쳐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북풍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닥쳤고 하늘에서는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평생 아랫사람들의 수발만 받으며 살아온 천하의 최대감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계집아이의 호령에 따라 장작을 패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도끼자루를 집어들었다. 나무자루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을 찔러왔고 그 차가운 감촉은 이 상황이 꿈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그는 끙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며느리 시험을 하러 왔다가 졸지에 머슴 시험을 치르게 된 꼴이었지만 대감의 눈빛만은 묘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당찬 여인에 대한 오기이기도 했다. 과연 이 도끼질이 끝날 때쯤 두 사람 중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일 것인가? 살인문 밖의 세상은 눈보라 속에 잠기고 있었고 대감의 기나긴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도끼날이 빗나가며 썩은 나무둥치 귀퉁이를 쩍 하고 갈라놓자 그 반동으로 찌릿한 통증이 최대감의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치고 올라왔다. 에이구 삭신이야. 대감은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뱉으며 허리를 펴려 안간힘을 썼으나 평생 비단 방석 위에만 앉아있던 척추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러댔는데 그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풍겼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나올 기세로 쿵쿵거렸다.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 속에서 대감은 자신이 지금 이 꼴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의 백관을 호령하고 임금의 바로 곁에서 국사를 논하던 그가 시골 구석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다니 이건 꿈이라 해도 너무나 지독한 악몽이었다. 이놈의 자식, 혼인만 해봐라. 내 반드시 이 고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대감은 아직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들에게 애꿎은 저주를 퍼부으며 다시금 도끼를 치켜들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도끼날이 나무에 박혀 빠지지 않아 낑낑대기 일쑤였으나 배고픔이 스승이라도 된 것인지 아니면 오기가 힘이 된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해지기 시작했다. 빡 하는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통나무가 반으로 쫙 갈라져 하얀 속살을 드러낼 때면 대감은 묘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맛보는 노동의 희열이었으나 당장에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밥을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나온 붉은 노을이 마당 한가운데 수북이 쌓인 장작더미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였다. 부엌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대감의 코끝을 자극하다 못해 뇌수까지 뒤흔들어 놓았는데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던 시절에도 맡아보지 못한 황홀한 향기였다.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배를 움켜쥐고 대감이 침을 꼴깍 삼키자 서윤이 작은 소반을 들고 햇마루로 나왔다. 시장하실 텐데 이리 와서 드십시오. 그녀의 부름은 마치 구원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대감은 도끼를 내팽개치듯 던져버리고 흙투성이가 된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며 허겁지겁 마루로 달려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과 숭덩숭덩 썬 물을 넣고 끓인 맑은 국, 그리고 거무튀튀한 묵은지 한 보시기가 전부였으나 대감의 눈에는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귀해 보였다. 대감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녹이자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보리밥을 한 움큼 떠서 입안에 넣고 우물거렸다. 거칠고 투박한 식감이었으나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곡식 특유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신없이 밥을 퍼넣던 대감은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자 슬그머니 본래의 까탈스러운 성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밥상을 훑어보았다.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손님에게 고기 한 점 없이 풀떼기만 내놓다니. 게다가 이 밥그릇은 또 왜 이리 작은가. 배가 부르니 딴 생각이 든 것이다. 그는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툇마루 끝에 앉아있는 서윤을 곁눈질했다. 마님, 이 늙은이가 며칠을 굶어 뱃가죽이 등에 붙었는데 밥인심이 너무 박하신 것 아닙니까? 고된 일을 시키셨으면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주셔야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윤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녀의 눈빛이 대감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대감은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듯 씹씹거리며 기침을 했다. 서윤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서늘한 경멸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대감의 밥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는 대감의 손에 들린 숟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지금 그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십니까? 대감은 당황하여 눈만 껌뻑거렸다. 예? 아니. 밥이 적다는 게 아니라 사지가 멀쩡한 장정이 국어를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거늘 제 손으로 일하여 얻은 밥의 귀함을 모르고 타령이나 하고 계십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울림은 대감의 귓전을 때리는 쇠북 소리처럼 강렬했다. 대감은 억울한 마음에 항변하려 했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장정이라니요. 그리고 이 엄동설안의 늙은 거지가 무슨 수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서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늙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까 도끼질하시는 폼을 보니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힘은 장사셨습니다. 그 힘으로 집신이라도 삼고 남의 집 마당이라도 쓸었다면 적어도 남에게 밥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감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감히 누가 이조판서에게 이런 훈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조차도 대감의 앞에서는 함부로 언성을 높이지 못하거늘 이 촌구석의 어린 계집이 대감을 앞에 두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의 말에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대감은 입술을 달달 떨며 반박할 말을 찾았으나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서윤은 그런 대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댁의 주인이신 아버님께서는 평생 글만 읽으시느라 가세가 기울어 쌀독이 비었어도 단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나 가난을 핑계로 염치를 벌이는 것은 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저 밥은 제 아버님께서 드실 저녁이었습니다. 아버님 몫을 덜어 어르신께 드린 것이니 반찬 투정일랑 거두시고 감사히 드십시오. 그것이 땀 흘려 일한 자의 도리이자 밥을 내어준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윤은 치맛자락을 휙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탁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대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멍하니 방문을 바라보던 대감은 시선을 떨구어 자신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아버지가 먹을 몫을 덜어 낯선 거지에게 내어주었다는 그 밥. 대감은 갑자기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자신은 이 여인을 시험하러 왔다. 탐욕스러운지 어리석은지 가문의 격에 맞는지 저울질하러 왔다. 허나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이나 하는 늙은 거지가 되어버린 자신인가? 아니면 가난 속에서도 꼿꼿한 기계를 잃지 않는 저 여인인가? 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짭짤한 국물이 눈물과 섞여 묘한 맛을 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은 밥을 씹어 삼켰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참으로 매운 여인이로다. 대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빈 그릇을 싹싹 비웠다. 배는 불렀으나 마음은 여전히 허기졌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심코 마루 밑을 내려다보았다. 돛돌 위에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집신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작고 낡은 꽃신 한 켤레가 있었다. 닳고 닳아 코가 해진 꽃신이었으나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대감은 그 신발을 보며 문득 서윤의 손을 떠올렸다. 아까 밥상을 내려놓을 때 얼핏 보았던 그녀의 손은 험한 일로 거칠어졌으나 손톱 밑에 때 하나 없이 정갈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콜록콜록.
늙고 병든 남자의 기침 소리였다. 서윤의 부친인 모양이었다. 대감은 귀를 쫑긋 세웠다. 아가, 손님은 가셨느냐? 힘없는 목소리가 물었다. 예, 아버님, 든든히 드시고 가셨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래, 잘했다. 없는 살림에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내 마음 씀씀이가 고맙구나. 내 몫의 밥은 남겨두었느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서윤이 대답했다. 예, 아버님. 부엌에 따뜻하게 데워놓았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아까 누룽지를 끓여 먹어 배가 부릅니다. 대감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까 부엌 아궁이를 힐끔 보았을 때 솥단지는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먹은 밥이 아마도 이 집의 마지막 양식이었을 터였다. 자신에게 밥을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굶고 병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키는 여인. 대감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한 시험이었는지 그 무게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빈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다.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씻어 놓으려는데 부엌 한 구석 항아리 뚜껑 위에 놓인 물 사발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숯검댕이 묻은 꼬질꼬질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칼, 영락없는 거짓골이었다. 그러나 물에 비친 눈동자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나. 대감은 탄식하며 부엌을 나왔다. 밤은 깊어가고 산골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이제 배도 채웠으니 슬그머니 도망칠 생각이었던 대감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대로 갈 수는 없었다. 이 여인의 진면목을, 그 깊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만 했다. 아니, 어쩌면 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은 장작더미 옆 헛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집이 수북이 쌓인 그곳이라면 하룻밤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 집 속에 몸을 파묻으며 생각했다. 내일 아침 저 여인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또다시 호통을 칠 것인가? 아니면 대감은 피로가 몰려오는 눈꺼풀을 무겁게 닫았다.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칼바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혹은 회초리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밤의 적막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대감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헛간 벽 틈새로 들이치는 황소바람은 지푸라기 속에 파묻힌 그의 몸을 사정없이 유린했다. 이놈의 날씨가 사람 잡네. 사람 잡아. 대감은 덜덜 떨리는 턱을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으나 괭집 몇 줌으로는 살을 내는 한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낮 동안 장작을 패느라 흘렸던 땀이 식으면서 속옷은 차갑게 젖어들었고 그 축축함이 등골을 타고 오르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한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히 추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갉아먹는 죽음의 냉기였다. 대감은 호기롭게 집을 나섰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뼛속 깊이 후회했다. 비단 이불의 포근함과 화로의 따스함이 사무치게 그리워지자 눈가에는 서러움인지 노여움인지 모를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살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마치 귀신 곡소리처럼 윙윙거렸고 낡은 헛간 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덜컹거려 대감의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감의 의식이 추위와 졸음 사이에서 혼미해질 무렵이었다. 사그락, 사그락, 눈 밟는 소리가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으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헛간 문 앞에서 멈췄다. 대감은 화들짝 놀라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서윤이 자신을 쫓아내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무리 독한 여인이라도 설마 이 밤중에 늙은이를 눈밭으로 내몰지는 않겠지. 대감은 자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산으로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신유앱을 했다. 곧이어 빗장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은은한 등잔불 빛이 감은 눈꺼풀 위로 어른거렸다. 어르신, 주무십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대감은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작게 흘려보냈다. 그러자 서윤이 급히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대감의 머리맡에 등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신의 품에 안고 온 무언가를
대감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것이 닿는 순간 대감은 묵직하고도 아늑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를 뻔했다. 그것은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목화 이불이었다. 비록 겉감은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역력했으나 그 속에 담긴 솜만은 햇볕에 잘 말린 듯 보송보송하고 따뜻했다. 대감은 실눈을 뜨고 몰래 서윤을 훔쳐보았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한 벌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덮고 자야 할 이불을 생면부지의 거지 노인에게 내어준 것이었다. 서윤은 이불을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 쌓인 집단을 가져와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을 꼼꼼하게 막기 시작했다. 거친 지푸라기에 손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노인이 조금이라도 덜 춥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이 눈보라에 밖에서 주무시다간 입이 돌아가실 텐데 방으로 모시자니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여의치가 않구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식도 생색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공경에 처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낮에 밥투정을 하며 쏘아붙였던 말들이, 그리고 그녀를 시험하겠다며 거드름을 피웠던 속내들이 하나하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는 기분이었다. 서윤이 틈새를 다 막고 나서 다시 대감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대감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쭈그리고 앉아 차갑게 언 대감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입김을 호호 불어대며 언 손을 녹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또한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마음의 온도는 뜨거웠다. 부디 이 밤을 무사히 넘기셔야 할 텐데 날이 밝으면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쑤어 올릴 테니 조금만 견디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어머니가 병든 자식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천하의 최대감이 일개 촌부의 딸에게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함을 느끼다니 대감은 콧날이 시큰해져 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그는 더욱더 깊이 잠든 척을 했으나 감은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기어이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다. 서윤이 자리를 비우고 문이 닫힌 뒤에도 대감은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덮고 있는 목화솜 이불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이불은 아마도 그녀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아껴두었던 혼수이거나 아니면 이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일 것이 분명했다. 자신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녀 아버지의 밥을 뺏어 먹었고 이제는 그녀가 덮어야 할 이불마저 빼앗아 덮고 있는 셈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대감은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리려 했으나 정작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비단 옷도 고대 광실도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냄새나는 헛간에서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이 순간 대감은 평생 쌓아온 자신의 알량한 자부심이 저 눈보라 속에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껍데기만 판서였구나. 속은 저 아녀자의 발톱대만도 못한 소인배였어. 대감은 입술을 깨물며 뼈저린 반성을 토해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여인에게 목을 맸는지, 왜 목숨을 걸고 혼인을 허락해달라 빌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의 가난은 그녀의 품격을 훼손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녀의 덕성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감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파묻었다. 솜이불에서 나는 묵은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이불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그 자체였다. 그는 다짐했다. 이 은혜를, 그리고 이 깨달음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가마를 보내어 그녀를 맞이하리라. 아니, 자신이 직접 가마꾼이 되어서라도 그녀를 모셔가리라. 밤새 눈보라는 잦아들 줄 몰랐고 헛간 지붕 위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갔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과 미안함 때문이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졌다. 대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아침을 맞이하여 그녀를 다시 대면할 면목이 없었다. 거짓골을 하고 그녀의 보살핌을 더 받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었다. 그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한쪽에 잘 놓아두었다. 그리고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비상금으로 가져온 은자 한 냥을 꺼냈다. 이것을 두고 가는 것이 혹여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망설였으나 당장 끼니가 급한 그녀에게 쌀이라도 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대감은 은자를 이불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대감은 살인문을 나섰다. 맑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어제 올 때의 그 비굴하고 초라했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옷은 누더기이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기품 있는 대감의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눈 덮인 초라한 초가집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감은 그 집을 향해, 아니 그 안에 잠든 서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 고맙네. 내 평생 자네를 딸처럼, 아니 스승처럼 모시며 살겠네. 그의 중얼거림은 하얀 입김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대감은 젖은 집신을 끌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은 시렸으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의 등 뒤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최대감 가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가 적막하던 산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신령을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메아리쳤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가지에 쌓여있던 눈꽃들이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후두둑 쏟아져 내릴 만큼 기세가 등등한 행렬이었다. 동네 개들이 겁을 집어먹고 꼬리를 사타구니에 감춘 채 지저댔고 방 안에서 화로를 쬐던 촌부들은 난데없는 소란에 방문을 박차고 나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다. 앞장선 청사초롱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 뒤로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위험을 과시했다. 형형색색의 관복을 입은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이 눈길을 헤치며 도열한 가운데 그 중심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덮개 교자가 마치 물 위의 배처럼 유유히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잣집의 행차가 아니라 한양 만조백관 중에서도 으뜸 가는 권력자의 행차임이 분명했다. 서유는 마당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침에 헛간에서 발견하는 자 한 냥이 쥐어져 있었다. 그 늙은 거지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녀의 의구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려한 행렬이 그녀의 집 대문 앞을 가로막고 멈춰섰다. 마을 이장 박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날이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요?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읍내까지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 박씨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교자의 문이 열리고 검은 가죽신을 신은 발이 눈 덮인 땅을 디뎠다. 이어 자주색 관복에 흉배를 단 위풍당당한 체구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옥으로 장식된 정자관을 쓰고 허리에는 금띠를 두른 그는 어제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 거지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모습이었다. 바로 최명길 대감이었다. 대감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허름한 살인문과 반쯤 무너진 담장에 머물렀을 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어젯밤의 추위와 배고픔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리라. 그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호령했다. 이 집의 주인은 어디 있는가?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여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단아한 자태로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소녀, 여기 있사옵니다. 뉘신지는 모르오나 병드신 아버님이 놀라시지 않도록 목청을 낮춰주시길 청하옵니다. 주변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했다. 감히 정승 판서급으로 보이는 대관에게 말대꾸라니 저 계집이 미쳤구나 싶어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최대감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서윤을 응시했다. 화려한 비단 옷과 위험 있는 표정으로 치장했으나 그 눈빛만은 어제 그 거린의 눈빛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대감은 천천히 서윤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긴장감을 더했다. 코앞까지 다가온 대감은 서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가 이 집의 딸이냐? 내 듣자 하니 이 집에 인심 고약하고 사나운 여인이 산다 하여 직접 확인하러 왔느니라. 서윤은 고개를 들어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낯선 고관대작의 위압감에 눌려 그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감이 짙게 진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썹을 꿈틀거리는 순간 서윤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어제 장작을 패며 땀을 뻘뻘 흘리던 노인, 밥이 적다고 투정 부리던 그 주름진 얼굴, 그리고 헛간에서 덜덜 떨며 자신의 손길을 받던 그 초라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그 거지가. 그녀의 시선이 대감의 손으로 향했다. 관복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손등에는 어제 도끼질을 하다 생긴 붉은 생채기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윤은 헛웃음을 삼켰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다. 조정의 대신이라는 자가 거렁뱅이 행세를 하며 남의 집을 염탐했다니 이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당황하여 허둥대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대감의 도발에 응수했다. 인심이 고약하다니요. 어제도 지나가던 거린에게 아버님 진지를 내어드리고 덮고 자던 이불까지 내어준 어리석은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대감은 뜨끔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다. 그래? 듣자 하니 그 거린에게 도끼질을 시키고 밥값 타령을 했다던데 그게 고약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변의 호위무사들과 하인들은 숨을 죽였다. 대감의 성미를 알기에 저 여인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당장 경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에 쥐고 있던 은자를 들어보였다. 밥값은 그 거린께서 이리 과하게 치르고 가셨습니다. 허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만약 그분이 진짜 거린이었다면 이 은자는 고마운 보답이겠으나 만약 넉넉한 분이 장난삼아 한 짓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한 모욕의 대가일 것입니다. 대감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옵니까? 서윤의 말은 우회적이었으나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내가 떳떳한지 어디 한번 말해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대감은 허를 찔린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엎드려 있던 이장 박씨는 서윤이 당장이라도 끌려가 곤장을 맞을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쾌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의 발로였다. 그는 평생 수많은 신하와 백성을 다스려 보았으나 자신의 권위 앞에서도 이토록 당당하게 도리를 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일개 규방의 처녀가 말이다. 갑자기 최대감이 으하하하하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그는 웃음을 멈추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매섭구나, 매서워.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이토록 맵고 짠 줄은 미처 몰랐구나. 대감의 입에서 며느리라는 말이 나오자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며느리? 저 양반이 서윤 낭자의 시아버지 될 뿐이란 말이야? 최대감은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이번에는 정중하게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내가 바로 네 정혼자, 형우의 아비 되는 사람이다. 내 못난 의심이 너를 시험하고자 거지 행세를 하였으나 결국 시험에 든 것은 너의 인품이 아니라 나의 옹졸함이었다. 대감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 이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파격적인 일이었다. 대감이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시험을 하자 서윤은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대감을 말렸다.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소녀가 망발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내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나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권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허나 어제 그 추운 헛간에서 네가 덮어준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이불 한 채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 투박한 손을 잡은 대감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너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은인이다. 내 너를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데려가려 왔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이 늙은이의 청을 들어다오.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병색이 완연한 서윤의 부친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다. 이 무슨 소란인가. 노인은 눈이 침침하여 앞을 잘 보지 못했으나 마당을 가득 메운 인파의 기운을 느끼고 불안해했다. 최대감은 즉시 달려가 엠마루 아래에서 정중하게 읍을 했다. 사돈어른, 제가 왔습니다.
최명길입니다. 서윤의 부친은 깜짝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 대감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최대감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누추하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는 곳이 어찌 누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돈 어른의 귀한 따님을 모셔가고자 이렇게 요란을 떨며 왔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뒤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여봐라, 준비해온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사돈 어른을 모실 가마도 대령하라. 하인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비단과 곡식, 약재가 든 함을 마당에 내려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예물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소 서윤네를 무시하던 이장과 마을 안악들은 부러움과 시기심, 그리고 후회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특히 서윤에게 팔자가 사납다며 흉을 보던 뒷집 뺑덕 어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서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었으나 그녀는 기뻐서 날뛰지도 교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비단옷이나 가마가 아니었다. 자신을 알아봐준 시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병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겠다는 그 약속이 더 값진 것이었다. 최대감은 서윤에게 화려한 비단옷을 내밀었다. 자, 이것을 입거라. 이제 거지 밥을 차려주던 남산골 처녀가 아니라 한양 세도가의 안주인이 될 몸이다. 그러나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다. 아버님,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무명옷이 편합니다. 화려한 옷은 나중에 입어도 늦지 않으니 오늘은 제가 아버님께 밥상을 차려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대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쳤다. 허허, 역시 보통이 아니로구나.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비단옷을 입든 무명옷을 입든 네가 빛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대감의 호령에 따라 가마꾼들이 교자를 대령했다.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가마에 오르기 전 자신이 살던 낡은 초가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찢어진 문풍지, 금간 장독대,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아직 쌓여있는 장작더미. 그 모든 것이 가난의 증표였으나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집에게 작별을 고했다. 출발하라! 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꽹과리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배웅했다. 교자 안에서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윤은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직 돌려주지 못하는 자 한 양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속에 갈무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맺어진 세상 그 어떤 혼서지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표였기 때문이었다. 행렬은 눈 덮인 고개를 넘어 한양을 향해 굽이굽이 이어졌고 그 길 위에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토록 그리던 정인, 형우와의 재회뿐이었다. 한양의 북촌, 고래 등 같은 기와집들이 즐비한 그곳에서도 최대감의 저택은 단연 으뜸가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구름을 뚫고 솟은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자 긴 행렬이 마당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왔다. 집안의 하인들이 도열하여 주인을 맞이하였으나 그들의 눈은 대감보다도 그 뒤를 따르는 가마에 쏠려 있었다. 대감이 직접 모셔온다는 그 귀한 며느리가 누구인지, 어떤 대단한 가문의 규수이기에 천하의 최대감이 직접 행차까지 하셨는지 궁금증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마가 멈추고 휘장이 거치자 서윤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비록 옷은 남루한 무명옷 그대로였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비단옷을 휘감은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고고하고 빛이 났다. 하인들은 그녀의 차림새에 한 번 놀라고 그 당당한 눈빛에 두 번 놀라 웅성거림조차 잊은 채 숨을 죽였다. 그때 안채에서 한 사내가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흐트러진 상투와 헐떡이는 숨소리, 그가 바로 최대감의 외동아들 형우였다. 아버님, 서윤 낭자. 형우는 채통도 잊은 채 달려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는 곧바로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서윤을 시험하러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혹여 아버지가 그녀에게 모욕을 주어 파혼이라도 당했을까봐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다리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가마를 대동하여 그녀를 모셔왔으니 이는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최대감은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호탕하게 웃었다. 이 녀석아, 내 눈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너는 나에게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지킬 큰 스승을 모셔왔느니라. 그날 이후 최대감 댁에는 잔치가 끊이지 않았다. 혼례식은 검소하게 치러달라는 서윤의 간청에 따라 화려한 허례허식은 배제되었으나 그 자리에 모인 하객들의 면면과 그들이 보내는 축복의 깊이는 그 어느 왕실의 혼례보다도 장엄하고 진지했다. 첫날 밤 형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낭자, 아니 부인. 내 아버님의 성미가 불같으시오. 혹여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으셨소. 내가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겠소. 서윤은 촛불 아래서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아주셨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여 이 집안을 따뜻하게 일구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 위에 하나로 포개지며 길고 긴 인연의 시작을 알렸다. 서윤이 안주인이 된 후 최대감 댁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곳간의 쌀이 썩어날 정도로 넘쳐나도 하인들은 배를 쬐기 일쑤였고 대감의 호통 소리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서윤은 안방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살피고 하인들의 잠자리와 먹거리를 직접 챙겼다. 한 번은 실수로 귀한 청화백자를 깬 어린 여종이 벌벌 떨며 울고 있을 때 서윤은 몽둥이 대신 따뜻한 손길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다친 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느냐. 손을 베지는 않았는지 그것부터 보여다오.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감복하여 서윤을 친부모처럼 따르게 되었고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니 가세는 날로 번창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감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그는 조정에 나가서도 예전처럼 당파 싸움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대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동료 대신들이 대감이 어찌하여 갑자기 성인군자 흉내를 내시오? 라고 비아냥거릴 때면 그는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낡고 해진 집신 한 짝을 꺼내어 보여주곤 했다. 그것은 그가 거지 행세를 하던 날 신었던 신발이었다. 내 이 신발을 신고 눈밭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백성들의 발이 얼마나 시린지 평생 몰랐을 것이요. 나를 깨우친 것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며칠 굶은 뱃속의 허기짐과 촌부의 따뜻한 소미불 한 채였소.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임금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최대감은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재상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다시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최대감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성성해졌고 허리는 조금 굽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대감은 문득 창밖의 눈보라 소리를 듣고 옛 추억에 잠겼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이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 또한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중년의 태가 났으나 그 맑고 깊은 눈동자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아버님, 출출하실 텐데 팥죽 좀 드세요. 옛날 생각나시라고 일부러 옹심이를 많이 넣었습니다. 대감은 며느리가 내민 팥죽 그릇을 받아들고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래. 이 냄새, 10년 전 그날 네가 나에게 주었던 그 보리밥 냄새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천하일미로구나. 서윤은 대감의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아버님께서 밥투정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와 사랑이 녹아 있었다. 대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아가, 내 너에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입니까,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빚진 것이 있었는지요? 그러자 대감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날 새벽, 헛간 이불 위에 내가 두고 왔던 은자 한 양 말이다. 그게 내 비상금이었는데 네가 꿀꺽한 것이냐? 서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질반질하게 닦인 은자 한 양을 꺼내 대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
저는 이 은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돈이 아니라 아버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집안이 어려워지면 쓰려고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손바닥 위에 은자를 내려다보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며느리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그 은자는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처럼 느껴졌다. 대감은 다시 그 은자를 서윤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다. 이것은 네 것이다. 아니,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정신이다. 이 은자가 있는 한 우리 집안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라.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윤의 눈에서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대감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되어 눈 내리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다. 저 멀리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보였고 그 앞에는 서윤과 형우 그리고 손자들의 환한 미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으나 최대감의 사랑방은 웃음꽃으로 따뜻하기 그지없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사람들은 흔히 부귀영화를 타사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겉모습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려 든다. 허나 최대감과 서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후란 곡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진정한 귀란 높은 벼슬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간의 품격임을 일깨워준다. 훗날 한양 사람들은 최대감의 집을 가리켜 적선지가 동량으로 덕을 쌓은지라 불렀고 거지 차림으로 며느리를 얻은 이 기막힌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추운 겨울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화화탄 화로가 되었다.